7700년 전 러시아 동굴, 깊이 12m, 단 0.2g의 뼈가루 하나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는 15년 학설을 스스로 폐기했고, 러시아 정부는 발굴을 봉쇄했으며 한국 학계는 70년 정설을 뒤집었습니다. 2020년 273개 게놈 분석 결과가 사이언스에 실리자 뉴욕타임스, BBC, 가디언이 동시에 일면을 장식했죠. 그 안에는 단 한 줄, 한국인의 기원은 8000년 전 시베리아에서 시작됐다. 세계가 조용해졌습니다. 대체 그 작은 뼈 조각에서 무엇이 발견됐길래 한 영국 교수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연구는 한국이었다라며 한국어까지 배우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허드슨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고유전체학 교수로 20년을 살아왔어요. 네안데르탈인 DNA 3000개를 분석했고 유럽 청동기 시대 이주 경로를 밝혀 네이처에 논문 12편을 실었으며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단 한 문장만 새겨져 있었죠. 유전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2014년 9월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로부터 공동 연구 제안을 받았어요. 극동지역 고대 유적 발굴 프로젝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가 없었어요. 시베리아 수렵채집인 연구는 제 전공과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모스크바에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시간을 날았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북쪽으로 4시간을 더 달렸어요. 두만강 북쪽, 프리모레 지역이었습니다. 러시아 고고학자 마리아 이바노바가 현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허드슨 교수님, 이쪽입니다. 마리아가 가리킨 곳은 해발 60m 석회암 절벽이었습니다. 절벽 중턱에 동굴 입구가 검게 뚫려 있었어요. 동굴 이름은 악마문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수백 년간 악마가 산다고 믿어온 곳이었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위 벽을 훑었어요. 깊이 12m, 너비 8m 정도였습니다. 바닥에는 발굴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흙더미 사이로 뼈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마리아가 플라스틱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1970년대 소련 고고학팀이 처음 발굴했는데 당시엔 분석 기술이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조사 중이에요. 상자 안에는 두개골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마뼈와 측두골 파편이었어요. 색이 진한 갈색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흙 속에 묻혀 있었다는 증거였죠. 연대 측정은요? 탄소 연대 측정 결과 7700년 전입니다. 오차 범위 200년이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7700년 전이라면 신석기 시대였어요. 농경이 시작되기 전 수렵채집인들이 살던 시기였죠. 유골은 총 몇 구죠? 5구입니다. 20대 여성 2명, 40대 여성 1명, 성별 불명 2구예요. 저는 두개골 파편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 뼈의 주인은 7700년 전 이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을 먹었고 누구와 사랑했으며 어떻게 죽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감상에 젖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는 데이터로 말해야 하니까요. DNA 추출이 가능할까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부른 거예요. 세계 최고의 고대 DNA 전문가니까요. 3일 후 샘플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두개골 측두골 부위에서 0.2g의 뼈가루를 추출했어요. 고대 DNA는 극소량만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했습니다. 장갑을 3겹 껴고 무균실에서 작업했어요. 샘플을 액체질소 탱크에 넣었습니다. 영국으로 가져가 분석할 계획이었어요. 마리아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교수님. 캠브리지로 돌아온 건 10월 초였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DNA 추출 작업에 들어갔어요. 뼈가루를 특수용액에 담가 단백질을 제거하고 원심 분리기로 DNA만 분리했습니다. 과정은 3주가 걸렸어요. 11월 말 첫 번째 시퀀싱 결과가 나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염기 서열이 주르륵 떠올랐어요. A, T, G, C로 이루어진 유전 암호였습니다. 저는 먼저 미토콘드리아 DNA를 확인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어머니에게서만 물려받는 유전자예요. 목의 혈통을 추적하는 열쇠였죠. 하플로그룹이 나왔습니다. D4A1. 제 손이 멈췄어요.
D4A1은 동아시아에서 흔한 하플로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7700년 전 시베리아에서 나올 확률은 낮았어요. 시베리아 수렵채집인들은 보통 시계열이나 다른 북방 하플로그룹을 가지니까요.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전 세계 2만 명의 미토콘드리아 DNA와 비교했어요. 가장 높은 일치율을 보인 건 현대 한국인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어요. 샘플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추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엄격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어요. 모든 기구를 UV 살균하고 별도의 클린룸에서 작업했습니다. 2주 후 두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똑같았습니다. D4A1.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염이 아니었어요. 이 데이터는 진짜였습니다. 12월, 본격적인 게놈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전체 게놈을 읽어내는 작업이었어요. 30억 개의 염기쌍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밤낮 없이 돌아갔어요. 2015년 1월, 첫 번째 마커가 확인됐습니다. EDAR 유전자였어요. 이 유전자는 머리카락 굵기, 땀샘 밀도, 앞니 모양을 결정합니다. 악마문 동굴인의 EDAR 유전자는 V370A 변이형이었어요. 이 변이는 동아시아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굵고 땀샘이 적으며 앞니 안쪽이 오목한 산모양 앞니를 만드는 유전자였죠. 2월, 두 번째 마커가 나왔습니다. HERC2 유전자. 눈동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였어요. 악마문 동굴이는 갈색 눈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의 갈색 눈이 아니었어요. 동아시아인 특유의 갈색 눈 변이형이었습니다. 3월, 세 번째 마커. ABCC11 유전자. 귓밥 타입과 채취를 결정하는 유전자였어요. 악마문 동굴이는 지지 타입이었습니다. 마른 귓밥, 채취가 적은 유전자였죠. 이것도 동아시아인의 전형이었습니다. 4월, 네 번째 마커. LCT 유전자. 유당분의 능력을 결정하는 유전자였어요. 악마문 동굴이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체질이었던 거죠.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갈색 눈, 산모양 앞니, 마른 귓밥, 유당불내증. 이건 모두 현대 한국인의 전형적인 유전 특징이었어요. 7700년 전 시베리아 동굴에서 한국인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유니스트의 박종화 교수. 한국인 기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박 교수님, 급히 의논드릴 게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데이터가 나왔어요. 2015년 5월 박종화 교수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박 교수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25년간 한국인 기원을 연구해온 학자의 눈빛이었죠. 허드슨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야말로요, 박 교수님. 데이터를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차 안에서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전화에서 말씀하신 4개 마커. 정말 모두 동아시아형인가요? 네. EDAR, HERC, ABCC11, LCT 모두요.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3번 재추출했습니다. 박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닙니다. 한국인 기원 연구의 판을 뒤집는 증거예요. 캠브리지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박 교수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제가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악마문 동굴인의 전체 게놈이 떴습니다. 30억 개 염기쌍 중 현재까지 해독된 건 약 12억 개였어요. 40% 정도 완성된 상태였죠. 박 교수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특정 염색체 구간을 확대했어요. 9번 염색체였습니다. 여기 봐요. 이 SMP 패턴. SMP는 단일염기다 형성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유전자 변이를 말하죠. 박 교수는 한국인 특유의 SMP 패턴 500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비교 작업이 시작됐어요. 컴퓨터가 악마문 동굴인의 게놈과 한국인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화면을 지켜봤어요. 커피를 5잔 마셨습니다.
오후 7시 결과창이 떴습니다. 일치율 73.2%. 박 교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7,700년 시간 차이를 고려하면 이건 거의 직계조상 수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글로벌 데이터와 비교해야 합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60개국 2,500명의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유럽인 800명, 아프리카인 300명, 중동인 200명, 동아시아인 1,200명이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일주일 내내 돌아갔어요. 악마문 동굴인의 게놈을 2,500명 전원과 비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유전적 거리를 계산하고 개통수를 그리며 주성분 분석을 실행했죠. 5월 22일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와 저는 회의실에 마주 앉았어요. 프로젝터의 결과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화면 중앙에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각 점은 한 명의 사람을 의미했어요.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왼쪽에 모여 있었어요. 아프리카인들은 아래쪽, 중동인들은 중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동아시아인들이 밀집해 있었죠. 악마문 동굴인을 표시하는 빨간 점이 있었습니다. 그 빨간 점은 동아시아인 군집 한가운데 있었어요. 더 정확히는 한국인 점들과 거의 겹쳐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요. 악마문 동굴인은 몽골인보다 한국인에 가깝습니다. 중국 한족보다도 가까워요.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악마문 동굴인과 현대 한국인의 유전적 거리는 0.08이었어요. 현대 한국인과 일본인의 거리가 0.045, 한국인과 중국인이 0.098이었습니다. 7,700년 시간 차이를 감안하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정도 거리는 거의 같은 집단으로 봐야 해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악마문 동굴인은 한국인의 조상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럼 7,700년 전에 이미 한반도 북쪽에 한국인의 조상이 살고 있었다는 건가요? 박 교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더 복잡한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악마문 동굴은 두만강 북쪽이에요. 고구려, 동부여, 옥저가 있던 땅이죠. 한반도 역사와 직결된 지역입니다. 박 교수가 화이트보드에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동해를 그렸고 한반도를 그렸으며 그 위쪽에 동굴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7,700년 전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렵채집인이었죠. 그들은 고래를 잡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동굴에서 작살이 발견됐어요. 제가 러시아 발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고래잡이용 작살이었죠. 박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죠. 한국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7,000년 전 바위 그림이에요. 거기 고래잡이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악마문 동굴과 같은 시기죠. 박 교수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고래와 배,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같은 문화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악마문 동굴인과 반구대 암각화를 그린 사람들이 같은 집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하플로그룹 D4어일. 이건 목의 혈통을 의미했어요. 7,700년 전 악마문 동굴의 어머니와 현대 한국인의 어머니가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인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어요. 박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발견은 정치적으로 민감해요. 러시아도 중국도 한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대만, 캄보디아 고대인 샘플을 구해봅시다. 남방계와도 비교해야 해요. 왜죠? 한국인은 단순히 북방에서만 온 게 아닙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섞였어요. 그 증거를 찾아야 완전한 그림이 나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2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2017년 1월
논문 작성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년간의 작업이었어요. 악마문 동굴인 5구의 게놈을 모두 해독했고 추가로 동남아시아 고대인 샘플 23개를 확보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대만에서 발굴된 3, 5, 0년 전 유골들이었죠. 비교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악마문 동굴인만으로는 현대 한국인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뭔가 다른 요소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는 남쪽에서 왔죠. 베트남과 대만 원주민의 게놈이었습니다. 약 1만 년 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농경이 시작됐어요. 벼농사였습니다. 농경 기술을 가진 남방계 사람들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들은 북쪽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박 교수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컴퓨터가 수만 년간의 인구 이동을 계산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허드슨 교수님 봐요. 박 교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악마문 동굴인 30%와 베트남 마이너스 대만 원주민 70%를 섞으면 현대 한국인이 나와요.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오차율 2% 이내였어요. 거의 완벽한 일치였습니다. 그럼 한국인은?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8,000년 전 북방 수렵 채집인과 4,000년 전쯤 올라온 남방 농경민의 혼합이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현재는 남방계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농경민이 더 많은 자손을 남겼으니까요. 이건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단일 기원이 아니었어요. 최소 2개 이상의 인구 집단이 수천 년에 걸쳐 섞이며 만들어진 융합 민족이었습니다. 논문 제목을 정했습니다. 동아시아인의 유전체 역사 7,700년 전 시베리아 고대인이 밝힌 비밀. 2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3에서 6개월이었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3월 15일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공식 서한이 날아왔어요. 발신인은 빅터 레베데프 교수였습니다. 극동 고고학 연구소 소장이었죠. 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악마문 동굴은 러시아 영토의 유적입니다. 귀하의 연구는 러시아 정부의 승인 없이 진행됐으며 데이터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발굴 샘플의 국외 반출은 러시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며 논문 출판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리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샘플 반출은 당신이 승인했잖아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밀리, 미안해요.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레베데프 교수가 모스크바 정부에 보고했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무슨 조사요? 당신의 연구가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 확장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과학 연구예요. 정치와 무관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레베데프 교수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는 극동 지역이 러시아 민족의 기원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고 박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교수는 서울에 있었어요. 박 교수님, 큰일입니다. 러시아가 논문 출판을 막으려 해요. 박 교수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민족주의는 과학보다 강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침착하세요. 우리 데이터는 완벽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4월 러시아 정부가 악마문 동굴 추가 발굴을 전면 중단시켰어요.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취소됐습니다. 마리아는 연구팀에서 해임됐죠. 5월 국제학술대회가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주제는 유라시아 고대 문명이었어요. 저는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냉기가 느껴졌어요. 러시아 학자들의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악마문 동굴 고대인의 게놈 분석 결과 의들은 현대 동아시아인, 특히 한국인과 높은 유전적 연속성을 보입니다. 레베데프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귀하는 단 5구의 샘플로 7,700년의 역사를 재구성하려 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불충분하지 않나요? 5구면 충분합니다. 네안데르탈인 연구도 3구로 시작했고요.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어요. 귀하는 현존하는 민족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데이터만 말합니다. 정치적 해석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 데이터가 한국의 역사 확장을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극동 지역은 러시아 땅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러시아 학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7700년 전에는 국경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이건 영토 분쟁이 아니라 인류 역사 연구예요. 영토가 없었다고요? 그럼 지금은 누구 땅입니까? 러시아 땅이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사회자가 개입했어요. 진정하시죠. 학술적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레베데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서구의 동아시아 역사 왜곡입니다. 한국과 영국이 손잡고 러시아 역사를 침탈하려는 거예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수님, DNA는 국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만 말할 뿐이에요. 진실? 당신의 진실은 정치적으로 편향됐어요.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어요. 결국 제 발표는 예정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 학자 생활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에서도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요? 박 교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언론 기사가 떠 있었어요. 단일 민족 통념 깨는 DNA 연구 논란. 한국인은 혼혈 민족. 학계 반발 보수 학자들. 유니스트 연구 중단 요구.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박 교수의 연구를 비판하고 있었어요. 민족 정체성을 훼손한다. 단일 민족 자긍심을 무너뜨린다. 외국 학자와 손잡고 역사를 왜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있는데. 박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해요. 한국인들은 70년간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걸 깨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로는 부족해요. 박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더 어려운 일이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 야경이 보였어요. 붉은 광장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비난이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자, 역사 침탈자, 한국의 앞잡이.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어요. 교수님, 당신의 연구는 동아시아 평화를 해칩니다. 지금이라도 논문을 철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과학자로 살아왔습니다. 데이터가 전부라고 믿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정치를 이길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민족주의보다 강할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교수였어요. 허드슨 교수님, 저도 압박을 받고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연구비 삭감을 검토 중입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박 교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진실은 영원히 묻힙니다. 15년 후, 20년 후에도 사람들은 거짓 신화 속에 살게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증거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하죠? 최소 100개 이상의 고대인 게놈이요. 그리고 현대인 샘플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50명 정도만 분석했어요. 최소 150명은 돼야 해요. 그럼 3년은 더 걸려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번엔 완벽하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새로운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박 교수와 저는 전 세계 고고학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동아시아 고대인 유골 샘플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몽골,
시베리아 전역을 뒤졌죠. 3년이 걸렸습니다. 2020년 2월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어요. 115개의 고대인 게놈을 확보했습니다. 시간 범위는 4만 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였어요. 지역은 시베리아 북쪽 끝에서 동남아시아 남단까지 포괄했습니다. 현대인 데이터도 확장했습니다. 한국인 89명, 중국인 34명, 일본인 23명, 기타 동아시아인 12명. 총 158명의 전체 게놈을 새로 시퀀싱했어요. 데이터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총 273개의 게놈이었어요. 각 게놈은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전부 합치면 8,190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였죠. 3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작업했어요. 전성원 박사가 서울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저는 캠브리지에서 통계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슈퍼컴퓨터 2대가 동시에 돌아갔어요. 한 대는 유니스트에, 다른 한 대는 캠브리지 대학에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가동됐죠. 분석 방법은 복잡했습니다. 먼저 273개 게놈의 유전적 거리를 전부 계산했어요. 273개를 서로 비교하려면 37,128번의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각 계산마다 30억 개 염기쌍을 비교해야 했죠. 다음은 주성분 분석이었습니다. PCA라고 불리는 통계 기법이었어요. 복잡한 유전 데이터를 2차원 그래프로 압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까이 모이게 되죠. 그 다음은 혼합도 분석이었습니다. 각 개인이 어떤 조상 집단의 유전자를 몇 %씩 가지고 있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재료 비율을 알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개통수 분석이었어요. 4만 년간의 인구 분화와 이동을 나무 그림으로 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4월 한 달 내내 컴퓨터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밤낮이 바뀌었어요. 새벽 3시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오전 10시에 박 교수와 화상회의를 했으며 오후 5시에 전 박사에게 추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5월 1일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성분 분석 그래프였어요. 화면에 273개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래프를 들여다봤어요. 점들이 크게 3개 군집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군집은 왼쪽 위에 있었어요. 시베리아 고대인들이었습니다. 4만 년 전부터 8,000년 전까지의 수렵채집인들이었죠. 악마문 동굴인도 여기 속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군집은 오른쪽 아래에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고대인들이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서 발굴된 3,000년에서 5,000년 전 농경민들이었죠. 세 번째 군집은 중앙에 있었습니다. 현대 동아시아인들이었어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이 군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위치였습니다. 현대인 군집은 시베리아 고대인과 동남아 고대인의 정확히 중간쯤에 있었어요. 마치 두 집단을 이어주는 다리 같았습니다. 저는 박 교수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박 교수님, 첫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박 교수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어떤가요? 예상대로입니다. 현대인은 북방과 남방의 중간이에요. 혼합 비율은 계산했나요? 아직이에요.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3일 후 혼합도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결과는 막대 그래프로 나왔어요. 각 개인이 새로 막대 하나씩 배정됐습니다. 막대는 여러 색깔로 나뉘어 있었어요. 각 색깔은 조상 집단을 의미했습니다. 악마문 동굴인의 막대는 진한 파란색이었습니다. 100% 북방 수렵채집인이었죠. 캄보디아 철기시대 고대인의 막대는 주황색이었습니다. 100% 남방 농경민이었어요. 그리고 현대 한국인의 막대를 봤습니다. 파란색과 주황색이 섞여 있었어요. 비율은 대략 3대 7이었습니다. 북방 30%, 남방 70%. 저는 전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 박사님, 숫자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전 박사의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평균 북방 28.3%, 남방 71.7%예요. 일본인은 북방 25.1%, 남방 74.9%. 중국 한족은 북방 31.2%, 남방 68.8%입니다. 오차 범위는요? 2% 이내예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4만 년 역사의 답이었어요. 박 교수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상회의였어요. 전 박사도 참여했습니다. 박 교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은 8천년 전 악마문 동굴 같은 북방 수렵채집인과 4천년 전쯤 올라온 남방 농경민의 융합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남방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전 박사가 추가했습니다. 남방계가 더 많은 이유는 인구 증가율 차이예요. 농경민은 수렵채집인보다 자식을 훨씬 많이 낳았습니다. 1만 년 전 동남아에서 농경이 시작되자 인구가 폭발했어요. 박 교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 인구 팽창이 북쪽으로 이어졌죠. 중국 남부를 거쳐 한반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살던 북방 수렵채집인과 만났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만났을까요? 전 박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데이터로는 대략 4천년에서 5천년 전이에요. 청동기 시대 초기쯤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한반도와 그 북쪽엔 악마문 동굴인 같은 수렵채집인만 살았을 겁니다. 8천년 전부터 5천년 전까지 약 3천년간은 북방계만 있었던 거죠. 박 교수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석이 남았어요.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은 가장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컴퓨터가 가상으로 수만 년간의 인구 이동을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제 데이터와 비교합니다. 가장 잘 맞는 시나리오가 진짜 역사일 확률이 높죠.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슈퍼컴퓨터가 1만 개의 시나리오를 돌렸어요. 5월 12일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유니스트 게놈연구소 회의실에서 박 교수와 전 박사를 만났어요. 우리는 대형 스크린 앞에 앉았습니다. 전 박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애니메이션이 재생됐어요. 4만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도 위에 작은 점들이 움직였어요. 각 점은 인구 집단을 의미했습니다. 시베리아 남쪽에 파란 점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북방 수렵채집인이었어요. 동남아시아 남쪽엔 주황점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농경민이었죠. 1만 년 전 주황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농경혁명이었어요. 점들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5천년 전 주황점들이 한반도에 도달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파란 점들과 만났어요. 두 색깔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했죠. 3천년 전 한반도는 대부분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주황색이 더 진했어요. 남방계 비중이 높았던 겁니다. 현재 한반도는 진한 보라색이었습니다. 북방 30%, 남방 70%의 완벽한 융합이었어요. 애니메이션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박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한국인은 8천년 전 시베리아와 3,500년 전 동남아시아가 만난 기적이에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년간의 작업이었어요. 수많은 비난과 압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찾았어요. 한국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만 년 역사를 품은 민족이에요. 북극에서 적도까지, 수렵에서 농경까지 모든 걸 경험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전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뜻입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논문을 완성합시다. 이번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요. 6월부터 논문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158명 현대인, 115개 고대인 게놈 분석 결과를 정리했어요. 그래프 53개, 표 27개, 보충 자료 89페이지였습니다. 논문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4만 년간의 동아시아 게놈 역사 대규모 고대 및 현대 게놈 분석. 8월 사이언스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어요. 데이터가 압도적이었으니까요. 10월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인이었어요. 논문은 2020년 11월 사이언스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표지 그림은 악마문 동굴과 한반도를 잇는 화살표였어요. 4만 년의 여정을 상징했습니다. 발표 당일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BBC, 가디언, 르몽드.
모두가 한국인의 기원에 주목했어요. 그날 밤 박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허드슨 교수님, 해냈어요. 네, 해냈습니다. 이제 믿으실 건가요? 데이터가 정치보다 강하다는 걸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이제 믿어요. 2020년 11월 6일 논문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아침 9시 저는 캠브리지 연구실에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자마자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100개, 200개, 300개. 멈추지 않았어요. 첫 번째 메일은 하버드 대학 인류학과 학과장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역사적인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장이었어요.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옥스퍼드 고고학과였습니다. 특별 세미나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다린 메일은 따로 있었어요. 러시아였습니다. 오후 2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빅터 레베데프 교수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었어요. 허드슨 교수님께 사이언스 논문을 읽었습니다. 데이터의 완결성에 감탄했습니다. 3년 전 제 태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악마문 동굴은 유라시아 전체의 유산입니다. 할러 공동 연구를 재개하고 싶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빅터 레베데프. 저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3년 전 그토록 격렬히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에게 즉시 전화했습니다. 박 교수님, 레베데프 교수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총장도 연락해 왔어요. 공식 협력을 제안하더군요.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요? 데이터예요. 박 교수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273개 게놈은 반박할 수 없어요. 과학자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일주일 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악마문 동굴 연구는 유라시아 고대사의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 발견은 특정 국가가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이며 러시아는 국제 협력을 환영합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외교부가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했어요. 의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악마문 동굴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둘째, 할러고대 게놈 공동연구센터 설립. 12월,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한국 정부 초청이었어요. 청와대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악수를 청했어요. 허드슨 교수님, 한국 역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을 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7700년 전 악마문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장관이 웃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말도 배우셔야겠어요. 사실 3개월 전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한국어는 제 연구와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요. 박 교수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박 교수와 차를 마셨습니다. 서울 남산이 보이는 카페였어요. 정말 한국어를 배우세요?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온라인 강의로요. 아직 서툴지만요. 왜 배우시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년간 한국인의 DNA를 들여다봤어요. 30억 개 염기쌍을 분석했죠. 그런데 한국 문화는 전혀 몰랐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만으로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죠. 맞아요. 언어를 배우고 음식을 먹고 역사를 읽어야 해요. 그래야 제 연구가 완성됩니다. 한국이 좋아지셨나 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15년 전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제 연구 인생의 전부예요. 2021년 1월 유니스트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제목은 7700년의 재회, 악마문 동굴이 전하는 이야기였어요. 대상은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학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에게 연구를 설명하는 자리였죠. 강연장은 500석이었습니다. 표는 3일 만에 매진됐어요. 1월 15일 강연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떨렸습니다. 학회 발표는 수백 번 했지만 일반인 강연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긴장되세요? 네, 많이요. 걱정 마세요. 그냥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사랑해요.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객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어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 서툰 발음에 사람들이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에밀리 허드슨입니다. 영국에서 왔어요. 더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영어로 바꿨어요. 통역사가 옆에서 번역했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어려워요. 하지만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존중하니까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악마문 동굴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두운 동굴 입구, 7700년 전 두개골, DNA 추출 과정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뼈 조각 0.2g이 여러분의 역사를 바꿨어요. 다음은 유전자 분석 결과였습니다. 갈색 눈, 산모양 앞니, 마른 귓밥, 유당불내증.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여러분 중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픈 분 계세요? 절반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7700년 전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예요. 악마문 동굴인도 똑같았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여러분의 앞니 안쪽을 혀로 만져보세요. 오목하게 들어간 분 계세요? 또 절반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7700년 전 유전자예요. 유럽인에게는 없는 특징이죠. 이제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273개 게놈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북방 30%, 남방 70%. 화면에 애니메이션이 재생됐습니다. 4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구 이동이 펼쳐졌어요.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동남아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화살표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게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점이에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의 유전적 다양성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인의 유전적 다양성은 세계 평균보다 높아요. 북극의 유전자와 열대의 유전자가 함께 있으니까요. 이건 환경 변화에 강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건 신화예요. 세상에 순수 혈통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섞여왔어요.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30대 남성이었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요?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유전자는 정체성의 일부일 뿐이에요. 한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드는 건 DNA가 아닙니다. 언어, 역사, 문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연대감이에요. 객석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4만 년 전 여러분의 조상은 시베리아에도 있었고 동남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한국인입니다. 왜죠? 같은 땅에서 살고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역사를 기억하니까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60대 여성이었어요. 그럼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버려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지만 이유를 바꾸세요. 순수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다양함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다 점점 커졌어요.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책에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유전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2021년 6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악마문 동굴 기념비 제막식이었어요.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세운 기념비였습니다. 저는 박 교수, 전 박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레베데프 교수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허드슨 교수님,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저도요, 레베데프 교수님.
어색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레베데프가 미소 지었습니다. 과학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데이터 앞에서 편견은 무너졌습니다. 동굴 입구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든 2m 높이의 비석이었어요. 한글, 러시아어, 영어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77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은 국경 없는 시대를 살았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2021년 인류 공동체가 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문화부 장관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총장이 제막포를 잡았어요. 동시에 당겼습니다. 기념비가 드러났습니다. 햇빛이 화강암 표면을 비췄어요. 박 교수가 연단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이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영국과 독일 모두가 협력해 진실을 밝혔어요.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15년 전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동아시아는 제 연구 분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개의 두개골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악마문 동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입구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77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래 세대를 연결할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유전자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숨쉬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학은 우리를 나누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왔어요. 박수가 울렸습니다. 한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이 함께 박수쳤어요. 행사가 끝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교수가 함께였어요. 손전등을 켜고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굴 현장은 그대로였습니다. 7년 전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죠.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 0.2g의 뼈가루에서요. 후회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이건 제 인생 최고의 발견이에요. 앞으로 계획은요?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책도 읽으려고요. DNA만 아는 건 부족하니까요. 박 교수가 웃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정착하실 수도 있겠어요. 글쎄요. 저는 동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이미 여기 절반쯤 와 있으니까요.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두만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77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 강을 봤을 거예요. 이 하늘을 봤고 이 바람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전자는 남았어요. 그리고 그 유전자는 오늘 우리를 여기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은 과거와 현재를 잇습니다. 국경을 넘고 편견을 깨며 진실을 밝혀요. 저는 그 증거였습니다. 7700년 전 러시아 동굴에서 잠들었던 한 사람의 유전자가 오늘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에밀리 허드슨이 손전등을 들고 동굴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단 0.2g의 뼈가루가 4만 년 역사를 밝힐 줄 몰랐어요. 박종화 교수가 273개의 게놈을 분석하며 밤을 새웠을 때 그는 과학이 민족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악마문 동굴 5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과학적 진실을 지키고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